저는 그 26년간 수능하고 공무원 강의를 해왔던 강사인데 그냥 늘 정치적으로는 역사 가르치면서 중립. 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정부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까란질하거든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마음 뭐 너무 위기 속 이러면 침묵하면 비겁하다. 그러다 제가 또 고발받으면서 고발당하면서 이제는 2030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겠다. 이런 더 침묵하는 것은 내 인생에도 돌아보면 후회가 될 것 같다. 나라를 살려놔야 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요즘은 이렇게 해서 목소리 내고 있죠. 유튜브 그라운드식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미국 정치도 해설하고 한국 근현대사도 해설하고 한국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해설해 왔는데 계엄령 선포 이후에 계엄령 선포였던 배경을 좀 알려야겠다. 그런 어떤 소신을 갖고 방송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요즘에는 방송 및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집회 참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신동아에 제가 직접 나오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봤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보는 교양 정치서적 정치 잡지다 이래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죠. 좀 더 답을 드리자면 유튜브에서 선생님 영상 원래 뭐 계엄 전부터도 이제 잘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는 또 소신 발언하시는 거 잘 보고 있고 너무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그라운드 C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늘 보아왔고 그래서 뭐 굉장히 신뢰감을 준다 해야 되나 말이라든가 그리고 또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신뢰감이 더 가지고 보게 됐죠. 계엄 이전에 뭐 배고 그런 적은 없지만 유튜브 보면서 항상 이렇게 이 한국사 전반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고 강사로서 일단은 너무나 탁월하시다 그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을 대하시는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진정성 있으시다. 정말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런 게 너무 느껴졌고 정말 모든 걸 거셨구나. 그런 게 느껴지면서 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 아니잖아요. 역사 강사였는데 정치 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정책과 정치에 대해 전문가라는 이런 지식이 진짜 많다 아는 게 많다 이래가지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정부 속에서 야 정치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경제도 망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회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그다음에 내란죄는 누구에게 수사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 평론을 해오던 저에게도 평시에는 꼭 알아야 되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번 사건 이후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이 새로 알아가는 게 많고 또 알아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일단 탄핵의 어떤 프로세스, 그다음에 수사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그다음에 국회는 국회법을 지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들 찾아보는 문화가 형성됐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쪽은 늘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알지만은 일반 교양 수준에서 알았죠. 근데 심지어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 당시 우리 뭐 누가 알았어요. 헌법재판관이 워낙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이런 이름까지 알게 된 것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도와 그리고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헌법 기관을 지켜주는 게 국민의 도리 아니겠나. 그래서 애국 시민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두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얘기하고 댓글 쓰고 뭐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국민들의 어떤 의지와 열정과 염원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 가장 강력한 그릇이 야외 집회, 그죠? 그래서 그런 야외 집회에 가서 마이크 들고 또 많이 좀 참여해달라. 그리고 지금 진실이 무엇인가 알리는 것이 유튜브 이전에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집회 참석하고 또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저는 나오기까지 한 3단계 있었어요.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 때는 뭐지라고 했다가 그 뒤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과정을 보면서 이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네. 왜 하필이면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사지? 왜 하필이면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이 하지? 알고 보니까 우리 법이 온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편파적인 보도가 심했거든요. 특별히 정치 이번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차에 제가 직접 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선관위 비판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고발하잖아요. 이러다가는 2030 세대들 제 가르친 제자들이 야들 좀 이틀막 당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막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더 있다가 비겁한 어른으로 남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일반 시민들까지도 지금 뭐 고발을 당했고 근데 이게 제 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카카오톡상에서 고발당한 분도 계세요. 구독자가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일반 국민이. 이건 너무 무분별하지 않나. 유튜버지만은 그래도 저도 일반 국민이죠. 일반 국민이고 보호의 대상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발언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결사의 자유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은 내란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거죠. 누가 내란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내란이 아직도 대통령의 내란이 형사법원에서도 헌재에서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란 선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까? 일반 국민이자 유튜버도 설득을 못하고 뒤에 숨어서 고발하는데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 권리를 무시하는 거고 저는 이게 윤회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정당이 나서서 일반 국민을 고발하고 이틀막을 시킨다 소위 말하는 이런 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냥 공포감을 줘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있잖아요. 제가 극장을 2030 세대들이거든요. 이런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면서 다른 사람 공포감을 주잖아요. 아이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깊이 비판하면 안 되겠네. 라는 걸 심으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정말로 저질스럽고 더불어 독재당이 나잖아요. 더불어민주가 어디 있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사회 강사하면서 가르쳤던 민주주의는 언론 출판 집회에서 기본인데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민주당이에요 그게. 이런 바꿔야 돼 당명을.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민주당이 선관위와 한통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답변할 차례죠. 전환길이 일단 수개표 하자라고 했는데 어차피 대한민국 이미 수개표하고 있는데 너 팩트 체크 어긋났다 하잖아요. 그거 악마의 편집이에요. 제가 주장한 수개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주장한 대만식, 대만은 모든 투표와 개표와 직계 과정 손으로 해요. 투표함 이동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해킹 위험이 있고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을 사실을 막기 위해서 투표함 이동 없이 그대로 해요. 제가 하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는 제가 처음 제기한 게 아니고 김어준 씨가 제일 먼저 제기했어요. 김어준 씨는 영상까지 제작했어요. 이재명도 제안했어요. 그 성남시 할 때 대통령도 이야기했잖아요. 비상기업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 문제가 많다고. 저도 그 연장선 이야기했잖아요. 독립기관의 이름으로 감사라든가 국정원 조사 잘 안 받았어요. 언제나 영장 가져오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 겸직이에요. 지방선관위원장, 지방판사를 겸직해요. 심판이 그냥 선수를 뛰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 덩어리니까 여당이든 야당 일반 국민들도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도 국회의원 대통령 하더라도 한번 깨끗이 오픈하고 그다음 서버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자라는 게 옳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득자라는 놈이 범인이잖아. 왜 득자죠? 부정선거 의혹 있는지 한번 깨보자. 없으면은 좋은 거고 있으면은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저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봐요. 누가 올바른지는. 이걸 통해서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 계엄령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엄령은 성공적이었다는 거의 의미는 이 두 가지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민들이 이 계엄령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알게 됐는가? 대통령이 예스를 하셨고 저도 똑같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엄령은 성공적이었다 평가하고 여론 지지율을 보면 다 답이 나오죠. 이미 지지율을 보면 50%를 돌파했고 근데 그게 막 꾸며낸 숫자가 아닌 게 전반적으로 여론조사가 다 똑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상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50%를 돌파했다는 것은 계엄령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국가의 위기에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위협, 국회의 폭거, 그 다음에 뭐 민노총 뭐 이런 어떤 국가의 경제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단체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죠. 굉장히 거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내용에 동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낼 정도면 불가피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감사원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조직적인 저하게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1,200건이 나왔다는 거. 감사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감사를 받지 않았을 때 채용 비리가 이만큼 많이 터졌다는 것은 선거 업무를 할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함의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연 사법부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책임이 없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중앙선관위가 모든 걸 관리합니다. 이런 특수성과 불가피성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이거는 국민 주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헌법 1조 아닙니까 이게? 헌법 1조인데 헌법 1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이제는 규명할 때가 됐다. 그 판단 안에 들어갔고 지금 여론 지지로 보면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 여론도 절반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성공한 계엄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비상계엄 선포 때는 대통령 이제 잘못되었다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지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잘해서 그렇겠어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면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갈까요? 탄핵 소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까지 오는 데까지 일관되게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졌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죄 사건이 없는 공수처에도 수사를 하고 또 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서부지법에다 하고 또 체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범죄 혐의가 내란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면은 무죄 추정 원칙에서 또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라면은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대통령을 이것도 또한 국민들로부터 또 등 돌리게 만들죠. 이거는 저들의 목적이 수사 목적이 아니다. 조사 목적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을 끄집어내려고 하는구나에 대해서 등 돌리겠다 생각하고 그 뒤로 이제 알고 보니까 공수처장 오동훈도 뭐 우리법 연구회고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판사 이순영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그쪽이잖아요. 국민들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대통령이 우리 국회 대통령에서 탄핵시킬 때 국회에서 내란 막 있잖아 막 공포 분위기 속에서 여당 의원들도 일부 해서 합의해서 결국은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다 심판해달라고 보냈는데 헌법재판소 가장 중요한 탄핵 의결의 원인인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리를 진행한대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전에 어떤 사람들은 또 야 박근혜 정부 때 탄핵 때도 뭐 여러 가지 범죄 중에 몇 개 빼고 했지 않냐라고 하던데 그때와 다르죠. 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탄핵 심리가 진행되면 안 되죠. 그게 국가 공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야 국회의원 너희들 다시가 내란죄를 빼려고 하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을 의결해라. 그게 원칙 아닌가요? 또 다시 공정과 상식이 또 무너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속이 없는 것 같겠지만 무관심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마현영 임명한 것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9명을 채우려고 하죠? 8명이면 안 된다.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에서 했어요. 굳이 왜 마현영 임명해야 되죠? 그러면 또 절차를 지킨다면 그 앞에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심리를 먼저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흔이 하든지만 이래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마흔이 집어넣어. 왜? 마흔이 알고 보니까 또 그쪽 계열이야.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심판해주기를 짜맞춤으로 맞춰가는 나는 그런 국민들이 쉽고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시아투데이에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인가 그게 의뢰해서 간단하게 여론조사 했거든요. 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하십니까? 불신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한다는 게 45% 나왔고 불신한다가 47% 나왔거든요.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 40 그런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면 국민들 최소한 90% 이상이 다 신뢰한다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만 어떤 결정 내리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근본적으로 절반 가까이가 불신한다 나와버리면 이는 어떤 결정 내리더라도 국민들이 이미 신뢰를 이미 잃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 됐을까? 헌법재판관 안에 너무나 편향된 재판관들,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저들의 재판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공정과 상식을 따라서 심판해주면 대통령이 실령 탄핵 인용돼서 파면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아 승복할 것이고 그런데 불공정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등돌이 됐다 저는 봐요. 개인보다는 전체를 강조하고 또는 개인보다는 민족을 거의 뭐 절대 우상시하고 그다음에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문화죠. 구구가. 그러면 민족이 거의 신앙입니다. 이끌 수 있는 지도자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싸우는 사람들을 구구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저를 비롯해서 청년들은요.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보수주의와 그런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파시즘을 동일선상에서 놓는 것은 너무나 편의적인 해석이고 너무나 정치적 개념에 대한 몰이에서 나타나는 용어적 남용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하는 게 저는 파시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최고고 그다음에 그들의 용도자로 불리는 그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는 뭐 법도를 칠 수 있어야 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뜰 것 같으니까 당선 무효의 기준을 또 바꾸는 법안 발의 장기 시도했고 대북 송금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북 송금하는 것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쪽으로 또 법안 발의 시도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준 판사를 또 자동으로 기피할 수 있게 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파시즘이고 국민들을 겁박을 하고 카카오톡도 검열을 하고 당이 나서가지고 개인들 고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념적 지형을 봤을 때 극우 파시즘적인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을 굳이 분류하자면은 보수 우파 현대적 개념의 보수 우파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신봉을 하고 그다음에 외관보적으로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또 준수하는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이지 극우 파시즘으로 몰아가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저는 이미 그 커밍아웃 했지 않습니까? 노사모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역사 강사 가르치면서 언제 중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치우치면 안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게 그거였거든요.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당선되고 난 뒤에는 한미 FTA를 체결해요. 그리고 이라크 자유통부대 파병하거든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걸 위해서 실용주의였어요. 그리고 늘 강조한 게 동서통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신은 나는 이어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되게 소탈하고 서민적인 이런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부터 서서히 뭐 갈라치기 하고 그 다음에 내로남불로 가고 지나치게 왼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환길이 우파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상식을 존중하고 그런 정의도 개성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환길이 극우라고 저는 그래서 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히 또 밝혔어요.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경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고 저는 시장 경제를 무조건 기준으로 삼아야 생각하고 다만 그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기업가와 노동자에 대해서 서로 대립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약자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해주는 이런 게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의 가치, 개인의 사상,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이게 저는 제가 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하고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남녀는 서로 도와가야 되고 서로 보완해야 되거든요. 대립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남녀를 봐야 되고 세대간도 마찬가지로 서로 도와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인정돼야 되는 이런 체제가 저는 전환기가 가야 될 방향 2030 세대들이 이게 낫지 않겠냐라고 추천하는 아젠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분들이 극우인지 전환길의 사상과 지향하는 바가 극좌인지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적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저는 보수 우파. 예, 그렇죠. 저는 거기서 하나 전환길도 좀 덧붙인다면은 보수하면 옛날 걸 그냥 유지하고 옛날 걸 고전 수구로 그건 수구고요. 보수라는 걸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진보하면은 발전, 미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찬성하고 혼란만 발생하고 저는 보수라는 가치는 옛날 걸 유지 이게 아니고 인류가 우리 살아오면서 이미 검증된 보편적인 인간애나 사상이나 가치 이게 보수예요. 이게 보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2030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문장만 덧붙이자면 모든 보수파 진영의 사람들을 극우로 매도하는 거는 좀 지향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지향하길래 이토록 목소리를 내는가 그 어떤 그 깊은 세계에 대한 탐구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네.